죽으면 안 돼요. 제발 정신 좀 차려봐요. 약초를 캐기 위해 온 산을 뒤지던 도윤의 눈에 다 쓰러져가는 폐가 한 채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한 여자가 휠체어에 몸이 묶인 채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죠. 이봐요, 눈 좀 떠봐요. 무슨 일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희미하게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흔들렸고 도윤은 온 힘을 다해 휠체어를 끌어당겼습니다. 오늘 인생사연 제작소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도윤과 휠체어 여인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왜 이곳에 저런 모습으로 있었던 걸까요? 어떤 사연이 펼쳐질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윤이라고 댓글에 남겨 함께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병실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랑이고 링거줄이 조용히 흔들리는 그 방에서 강태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숨은 이미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져 있었고 5살 도윤은 침대 가장자리에 두 손을 얹은 채 엄마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한마디가 그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은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어깨를 건드렸을 때도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사흘 뒤에 치러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동안 도윤은 영정 사진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조문하고 울음소리가 오르내리고 음식 냄새가 섞여 들어오는 그 복잡한 공간에서 아이만큼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 속 엄마 얼굴을 올려다보고 또 올려다봤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태윤의 여동생 강정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최병찬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원래 저래요. 저러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말투는 가볍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조문객들 사이를 조용히 훑으며 무언가를 재고 있는 것처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은 장례식 내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반듯하게 앉아 고개를 숙이고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가슴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도윤을 찾아 영정사진 앞에 나란히 앉았을 때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그냥 그렇게 나란히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조용히 흘렀고 2년 뒤 강태윤은 재혼을 했습니다. 새 아내의 품에는 이미 3살배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 강씨가 된 서연은 해맑고 둥근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두 가족이 처음으로 한 지붕 아래 모인 날 서연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른들이 가르쳐준 대로 인사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손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걸음도 멈추지 않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거실 바닥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윤이 그 옆을 지나다가 인형 하나를 발로 툭 밀어버렸습니다. 인형은 소파 아래로 굴러 들어갔고 서연이 입술을 오물거리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새엄마가 달려와 도윤의 팔을 잡으려 하자 강태윤이 사이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그 목소리엔 거절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냥 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윤은 도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불을 끈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아이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틀렸냐? 이불 속에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냥 등을 돌린 채 작게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사건이 터진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같은 반아이가 도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너 엄마도 없잖아.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그 다음 순간 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떼어놓을 때까지 두 아이는 교실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강태윤이 학교 연락을 받고 달려왔을 때 도윤은 이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이 운동장을 뒤지는 동안 강태윤은 무언가를 떠올린 듯 차를 몰아 한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묘지였습니다. 엄마 무덤 앞에 도윤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비석 앞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해 묘지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다가와 옆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학 보내줄게. 네가 원하면.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아빠가 보내는 거야. 내가 가는 거야.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따지는 말이었습니다. 강태윤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하게 가라앉은 늦은 시간,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도윤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2번 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문틈 아래로 뭔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색종이로 접은 작은 종이약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접힌 3살짜리가 온 힘을 다해 만든 종이약이었습니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이었습니다. 강태윤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아이는 그 손이 닿기도 전에 먼저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출국장 안으로 천천히 그리고 끝내 돌아보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강태윤은 유리 너머로 아들이 사라지는 방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은 말없이 흘렀습니다. 공항 유리 너머로 사라진 작은 등 하나가 어느새 훌쩍 자라 35살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유럽의 한 연구소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현미경 앞에서 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구실은 늘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시약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가끔씩 들려오는 원심불리기 소리가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도윤은 그 안에서 편안해 보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곳,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으니까요. 그가 연구하는 것은 자연에서 얻는 약초 성분이었습니다. 산과 들에서 자라는 식물들 속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성분이 숨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가끔 그를 두고 약초 캐는 과학자라며 웃기도 했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현미경 렌즈를 들여다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일을 묵묵히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소 소장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한국 산에서 자라는 희귀 약초들을 현지에서 직접 채집하고 분석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자니가 적임자야. 소장이 말했고 도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럽의 회색 하늘이 창에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국. 오래 입에 올리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꾸리던 날 저녁 도윤은 낡은 서랍을 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서랍 구석에 작고 납작하게 눌린 종이약 하나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누가 접어준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접힌 모양새가 어딘가 오래된 것임을 짐작하게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다가 버리지 않고 짐 가방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한편 그 무렵 한국에서는 강서연이 재활병원 치료실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33세 서연은 눈매가 또렷하고
입술이 단단하게 다물어진 얼굴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다리를 잡고 각도를 꺾을 때마다 서연의 손이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을 감지 않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잠시 혼자 남겨진 시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보니 어떤 환자의 가족들이 면회를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환자의 손을 잡고 아이들이 그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눌렀습니다. 고모, 오늘 오세요? 보내고 나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었다는 표시만 떴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뒤집어 침대 위에 내려놨습니다. 서연의 아버지, 강태훈 회장이 아직 살아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회사 이사회 회의실에서 고모부 최병찬이 사업 확장안을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테이블에 펼치며 자신 있게 발표를 이어가던 병찬에게 강태훈이 중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건은 내가 직접 결정할 겁니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병찬은 잠시 굳었다가 이내 서류를 거두며 씩 웃었습니다. 불쾌해 보이지 않으려는 미소였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찬은 강태훈의 앞에서 다시는 직접적으로 경영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집무실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재활이 시작되기 전 고모 집으로 거처를 옮기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 서연은 아버지가 앉던 의자에 휠체어를 대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서류들, 명함들, 낡은 수첩 하나. 그리고 가장 안쪽 서랍에서 만년필이 하나 나왔습니다. 묵직하고 검은 몸통에 뚜껑 끝이 살짝 달아있는 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쓰시던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펜의 온기인지 자신의 온기인지 모를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그 무렵 고모 정숙이 서연에게 말을 꺼낸 날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서연아, 아버지 유언장 관련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더라. 그런데 네가 지금 몸도 안 좋은데 굳이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잖니. 내가 대신 처리해 줄게. 정숙은 말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오가는 말처럼 흘려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끄덕이고 나서도 눈이 한동안 한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만년필 몸통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생각인지는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도윤은 그 모든 사정을 알 리 없었습니다. 낡은 지프차에 연구 장비와 짐을 싣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그의 눈은 창밖 나무들을 조용히 훑고 있었습니다. 산이 깊어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흙냄새, 나뭇잎 냄새, 이름 모를 풀의 냄새가 차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해 짐을 내리고 첫날 밤 랜턴을 켜놓은 채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잠시 쉬다가 무심코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저장해둔 서울 사진들을 넘기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밤하늘 아래 빛나는 서울 빌딩들 사이로 하진바이오 본사 건물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몇 초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화면을 껐습니다. 랜턴 불빛만 남은 오두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산속 오두막의 밤은 늘 일찍 찾아왔습니다. 도윤이 연구 노트를 덮고 랜턴을 끄면 창밖은 금세 짙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 울음소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었고 도윤은 그 소리들 속에서 오히려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그렇게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산 아래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강태윤 회장 부부가 드라이브를 나선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날씨가 맑았고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고 서연이 함께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차는 산중턱 커브길에서 갑자기 방향을 잃었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핸들이 꺾인 것인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은 것인지, 그 순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경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데는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둔탁한 충격음이 산속 공기를 가르고 그 다음은 정적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는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강태윤 회장과 그의 아내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서연만이 가느다란 숨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차 유리 사이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꺼내진 그녀는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경찰이 사고 조사를 시작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보고서를 들고 병찬에게 다가왔을 때 최병찬은 병원 복도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충격으로 완전히 파손되어 내부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병찬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목소리도 표정도 지나칠 만큼 고요했습니다. 강정숙이 병원에 도착한 건 그보다 조금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힐을 신은 발이 응급실 복도 타일 위를 또각또각 울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서연의 상태를 묻고 의사에게 치료 계획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질서 있고 침착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잠깐 그녀의 얼굴을 살펴봤다면 아마 이상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오빠를 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헤아리고 정리하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서연이 의식을 회복한 건 이틀 뒤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얗고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건조했고 머리 뒤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나온 소리는 단 두 마디였습니다. 아빠, 엄마. 정숙이 재빠르게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그 손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따뜻하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꼭 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볍게 올려놓은 것도 아닌 어딘가 형식적인 온도의 손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서연 곁에 앉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척수 손상이 발생했고 현재로서는 하반신 감각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의사는 잠시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그냥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하진바이오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으니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고 나가는 동안
최병찬은 입구 가까운 자리에 서서 임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제가 당분간 회사를 챙겨야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미 결정된 것처럼 흘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장례식장 외곽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진바이오 법무팀에 오래 몸담았다가 얼마 전 퇴직한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오래된 명함 속에 묻혀 있었고 그가 왜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병찬이 임원들과 악수하는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발소리도 거의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서연이 장례식장에 나타난 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영정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몸 안에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올려다보며 서연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려 하자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온 서연은 혼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유리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링거줄에서 떨어지는 약물 소리만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베개 옆에 놓아둔 만년필을 손으로 더듬어 찾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엄지손가락이 펜 옆면의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게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펜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그 기록이 훗날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될지도 그 순간의 서연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어딘가에서 정숙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찬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였습니다. 병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아서 소리가 가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살아남은 게 문제야. 유언장이 있어. 서연은 그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손에 쥔 만년필만이 그 순간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만년필은 그날 이후로 서연의 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고모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에도 재활 치료를 받으러 나갔다 돌아온 날에도 서연은 그것을 항상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쓰던 것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싶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손으로 만지작거리다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모 집은 넓고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복도가 길었고 방마다 문이 두꺼웠고 창문에는 항상 커튼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마련된 방은 1층 구석이었습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앴다고 정숙이 말했지만 그 외에 서연이 혼자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고 외출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고모나 고모부에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몸이 아직 회복 중이니까 조심해야지. 정숙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항상 문이 닫혔습니다. 재활치료는 일주일에 3번이었습니다. 정숙이 직접 차를 몰아 데려다주고 데려왔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고 중간에 다른 곳에 들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서연이 한 번은 병원 매점에서 뭐 좀 사도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정숙이 내가 필요한 거 사다 줄게라고 했습니다. 말은 친절했지만 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숙이 외출을 하고 고모부 병찬도 회사에 나간 날 집안이 드물게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 안에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휠체어를 움직였습니다. 복도를 지나 서재 앞에 멈췄습니다.
평소에는 닫혀있던 문이 그날따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병찬이 주로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에 책장이 가득했고 창가에 큰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옆 벽에 붙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었지만 닫히지 않은 채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둘러 나가면서 제대로 닫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천천히 금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고 문을 조심스럽게 당기자 안에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여러 장의 문서들 사이에서 눈에 익은 양식 하나가 보였습니다. 표지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 서연은 그것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종이 모서리를 짚는 순간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내용은 법률 문서 특유의 딱딱한 문장으로 쓰여 있었지만 핵심은 어렵지 않게 읽혔습니다. 하진바이오의 경영권과 자산 일체를 두 자녀, 강도윤과 강서연에게 공동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두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을 경우 해당 자녀가 전체 상속권을 단독으로 갖는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강도윤. 그 이름 앞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가끔 꺼내던 이름이었습니다. 먼저 떠난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다는 것,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공부하러 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낯선 이름이 자신의 이름 옆에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유언장을 얼른 금고 안에 밀어넣고 문을 당겼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닫기도 전에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눈이 금고 쪽으로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서연에게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도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들어와도 돼. 숨길 거 없어. 네가 다 알아도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다 도와줄 거잖니.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고 시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천천히 돌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불을 끄지 않은 채 침대에 기댄 자세로 만년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복도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전화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정 당겨야 해라는 말만큼은 또렷하게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유언장에 관해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강태윤 회장의 법률 대리인이라면 상속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멈췄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전원을 껐다 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화 자체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서연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휴대폰은 유심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언제 바뀐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고모 집에 들어온 이후 어느 틈엔가 조용히 바뀌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하진바이오 본사에서는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최병찬이 상석에 앉아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경영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대신 회사를 이끌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를 직접 만나볼 수는 없겠습니까? 병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무리입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요. 며칠 뒤 그 이사가 직접 고모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자 정숙이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요. 면회가 어렵겠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그의 걸음이 조금 느렸습니다. 한 번 뒤를 돌아봤지만 대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만년필을 손에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불을 끈 방 안에서 가로등 빛이 커튼 틈으로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 어떡해. 그 말이 방 안 어딘가에 잠시 머물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그 방에 없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집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하다가 겨우 잠든 밤이었습니다. 그 잠 속으로 무거운 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 서연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병찬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덩치 큰 남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기도 전에 병찬이 낮고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따라와. 명령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버텼습니다. 침대 프레임을 두 손으로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반신이 말을 듣지 않는 몸으로 할 수 있는 저항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서연의 손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차갑고 힘센 손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이 집에서 소리를 질러봤자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휠체어에 옮겨지는 동안 서연의 손이 베개 쪽으로 향했습니다. 만년필이 거기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순간 재빠르게 잠옷 주머니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누가 보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SUV가 골목을 빠져나간 건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차 지붕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뒤로 멀어지고 어두운 도로가 이어졌습니다. 한참을 달리자 불빛이 줄어들고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섰고 포장된 길이 끊기면서 차체가 울컥울컥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주머니 속 만년필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펜 옆면의 작은 버튼을 찾아 살며시 눌렀습니다. 딸깍.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엔진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할 만한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고르고 창밖을 바라보는 자세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산 중턱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꺼지자 주변이 한꺼번에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적응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씩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금이 간 외벽,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란 마당. 오래전에 사람이 살다가 버려진 집이었습니다. 창문 하나는 유리가 깨진 채 그대로였고 처마 끝에서 녹슨 함석이 바람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병찬이 먼저 내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서연을 휠체어째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당의 풀들이 바퀴에 눌렸습니다. 밤 공기가 차고 축축했습니다. 흙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폐가 안은 바깥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천장 한쪽이 내려앉아 있었고 바닥 곳곳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방 하나가 간신히 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낡은 장판이 깔려 있었고 구석에 녹슨 수도꼭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수기 담요 한 장을 방바닥에 던졌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물음표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정숙이 서연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넌 그냥 살아만 있으면 돼. 그게 우리한테는 필요하거든. 말을 마친 정숙이 몸을 돌렸습니다. 병찬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켜졌다가 서서히 멀어지다가 이윽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 함석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것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녹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무릎 위에 올린 손이 가늘게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만년필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펜이 따뜻해질 때까지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 했습니다. 자물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쪽으로 휠체어를 몰았습니다. 유리가 깨진 창이었지만 창틀 아래에 높은 턱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로는 넘을 수 없는 높이였습니다. 서연은 손바닥으로 창틀을 짚고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깨진 창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구석에서 오래된 달력을 발견했습니다. 벽에서 떼어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뒷면이 흰 종이였습니다. 서연은 녹슨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한참 만에 가늘게 흘렀습니다. 녹물이 섞인 물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왔습니다. 달력 뒷면에 오늘 날짜를 눌러 썼습니다. 만년필로 썼습니다. 선이 가늘고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 병찬이 혼자 올라왔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를 방 안에 밀어넣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안 먹을 거예요. 병찬이 멈췄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재산 다 날아가는 거 알고 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찬이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죽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봉지를 열었습니다. 식어빠진 밥과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씹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밤이 되면 폐가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깨진 창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담요를 두르고 만년필을 손에 쥔 채 달빛이 방바닥에 만드는 네모난 빛 조각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 능선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하나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빛이었습니다. 깜빡이지 않고 천천히 이쪽 저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랜턴을 들고 걷는 것 같은 빛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빛은 잠시 머물다가 이윽고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빛이 있던 방향의 어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없이도 그랬습니다. 오두막 안에 아침 냄새가 배어들기 시작하면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흙냄새, 이슬 냄새, 멀리서 흘러오는 나무 수액 냄새. 도윤은 침낭에서 빠져나와 간단하게 세수를 하고 버너에 물을 올리고 지도와 노트를 챙겨 산으로 나갔습니다. 말을 섞을 사람이 없는 하루였지만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초 채집은 이른 아침이 좋았습니다. 이슬이 마르기 전에 잎사귀는 성분이 온전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도윤은 능선을 따라 걸으며 눈에 들어오는 식물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이름을 중얼거리고 채집 도구로 조심스럽게 채취하고 비닐백에 넣어 번호를 적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허리를 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오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쯤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제법 큰 차의 소리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능선 너머 비포장 산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흘끗 보이는 것은 검은 차체였습니다. 번쩍이는 도장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이 산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 차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채집 도구를 내려놓고 지도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차가 올라간 방향을 짚었습니다. 그쪽에는 표시된 건물이 없었습니다. 마을과도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지도에는 그냥 산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노트에 짧게 메모를 남기고 다시 채집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쯤 뒤였습니다. 오후 늦게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같은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내려오는 방향이었습니다. 도윤이 멈춰서서 나무 사이로 바라봤습니다. 차창이 짙게 선팅된 검은 SUV였습니다. 아니,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윤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연구 시약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 앞에서 짐을 챙기다가 가게 평상에 앉아있던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산에서 수십 년을 살았다는 칠순이 넘은 어르신이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위쪽에 오래된 집이 하나 있던데 혹시 누가 사는 곳인가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요? 오래전에 사람 살다가 비워진 집이에요. 귀신 나온다고 동네 사람들도 안 가요. 노인은 그 말을 별뜻 없이 흘렸지만 도윤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사람이 없을 시간에 고급차가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그날 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랜턴 불빛 아래 연구 일지를 펼쳤습니다. 그날 채집한 식물들을 기록하다가 펜을 멈추고 여백에 짧게 썼습니다.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상하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쓰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일지를 덮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윤이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잠깐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능선 너머 폐가가 있는 방향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있었지만 바람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창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소리는 잠깐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랜턴을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를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였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산의 공기는 낮과 전혀 달랐습니다. 서늘하다 못해 찼고 안개가 허리께까지 차 있었습니다. 랜턴 불빛이 안개 속에서 뿌옇게 번졌습니다.
도윤은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밟지 않으려 발을 골라 디디면서 숨소리를 낮추면서 걸었습니다. 오르막이 이어졌습니다. 낙엽이 젖어 있어서 미끄러웠습니다. 폐가의 윤곽이 나타난 건 한참을 걸은 뒤였습니다. 무너질 듯한 슬레이트 지붕, 잡초로 뒤덮인 마당, 금이 간 외벽.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빛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외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가 깨진 창이었습니다. 손을 짚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러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아니, 누군가 있었습니다. 휠체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담요를 두르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든 것인지 의식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창틀을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크게 뛰었습니다. 숨을 참은 채 그 형체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맞았습니다. 사람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곳에 불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에서 물러나 폐가 문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한번 잡아당겨 봤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랜턴을 내려놓고 오두막에서 챙겨온 공구 가방을 열었습니다. 자물쇠는 생각보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공구 가방에서 드라이버와 쇠 지렛대를 꺼내 자물쇠 고리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힘을 주자 녹슨 쇳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고리가 꺾이며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문손잡이를 천천히 당겼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안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담요를 두르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도윤이 랜턴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며칠째 손질을 못한 듯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이 트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극도로 경계하는 눈이었습니다. 여자가 숨을 빠르게 들이켰습니다. 소리를 지르려는 것을 도윤이 직감했습니다. 도윤이 재빠르게 한 손을 펼쳐 들어 보이며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해치지 않아요. 풀어줄게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가 도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위아래로 다시 얼굴로.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든 채 문 옆에 서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여자의 눈에서 날이 아주 조금 꺾였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랜턴을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굽혀 여자의 손목을 살폈습니다.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가는 끈이 살 속으로 파고들어 손목이 붉게 패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 말없이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매듭을 더듬으면서 풀었습니다. 끈이 풀리는 순간 여자가 작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반신 마비예요. 사실을 사실로 전달하는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리 쪽을 살폈습니다. 근육 상태 보는 거예요. 짧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이었습니다. 폐가 밖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당의 잡초와 울퉁불퉁한 땅이 휠체어 바퀴를 자꾸 붙잡았습니다. 도윤이 바퀴를 들어 풀숲을 넘기고 경사진 곳에서는 뒤로 돌아 천천히 끌었습니다. 밖으로 완전히 나오자 밤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여자가 눈을 감고 그 공기를 크게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오두막까지 내려오는 길은 멀었습니다. 안개가 허리께까지 차 있었고 랜턴 하나로 길을 찾으며 가야 했습니다. 중간에 바퀴가 돌에 걸려 휠체어가 기울어질 뻔했습니다. 도윤이 재빨리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여자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오자 랜턴 불빛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책상 위에 연구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선반에는 비닐백에 담긴 약초 샘플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여자가 실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도윤은 그 시선을 눈치챈 듯 그냥 버너에 물을 올렸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물음표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 냄비를 올리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연구자요. 약초 연구하는 사람.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거기 온 거예요? 도윤이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상해서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여자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된장을 풀어 뚝배기에 올렸습니다. 냄새가 오두막 안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여자의 눈이 자기도 모르게 냄비 쪽으로 향했습니다. 국이 끓자 도윤이 사기 그릇에 담아 여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자가 그릇을 보면서도 선뜻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드세요. 여자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첫 한 모금을 입에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자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볼 위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여자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맛있다는 게 이상하죠. 웃으려는 것 같은데 웃음이 완성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이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더 보태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국을 다 비우고 나서 여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강서연이에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강서연. 그 이름이 귓속에서 한번 맴돌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가끔 꺼내던 이름이 그거였습니다. 재혼하신 후 생긴 동생 이름. 그런데 도윤은 그 생각을 바로 털어냈습니다. 아니겠지. 세상에 강서연이 한 명일 리 없고 무엇보다 그 서연이라면 이런 산속 폐가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윤이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강도윤이에요. 이번엔 서연이 잠깐 굳었습니다. 강도윤. 그 이름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에 말씀하시던 먼저 떠나보낸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어릴 때 외국으로 공부하러 떠났다는 오빠. 하지만 서연도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겠지. 설마 그 오빠가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약초나 캐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강도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두 사람은 각자 속으로만 생각하고 각자 속으로만 넘겼습니다. 그리고 둘 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충전 단자를 확인하며 콘센트를 찾는 눈이었습니다. 도윤이 그 모습을 흘깃 봤습니다. 그거 뭐예요? 서연이 콘센트에 선을 꽂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거예요. 도윤이 만년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스치고 지나간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윤은 침낭을 꺼내 서연에게 건네고 자신은 점퍼를 껴입고 책상에 앉아 노트를 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펜 긋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 오두막 안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침낭을 무릎에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윤은 노트를 봤습니다. 그렇게 그 밤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두막 안에 조심스러운 생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윤은 이른 새벽에 나가 약초를 채집하고 서연은 그 사이 오두막 안에서 달력 뒷면에 날짜를 적으며 시간을 버텼습니다. 도윤이 돌아오면 밥을 지었고 서연은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진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도윤이 샘플을 정리하고 있을 때 서연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드릴 게 있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무릎 위에 만년필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손에 쥐고 다니던 그 펜이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그냥 펜이 아니에요. 안에 녹음 기능이 있어요. 아버지가 오래 쓰시던 건데 제가 폐가에 있을 때 고모 부부가 왔다 간 날 몰래 녹음을 해뒀어요. 말하는 동안 서연의 손이 만년필을 꼭 쥐었다가 조금 풀었습니다.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도윤이 샘플을 내려놓고 서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잠시 서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을 건네받았습니다. 연결 단자에 이어폰을 꽂고 파일 목록을 열었습니다. 최근 날짜의 파일이 먼저 보였습니다. 도윤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또렷했습니다. 서연이 살아남은 게 문제야. 유언장이 있잖아. 병찬의 목소리가 뒤를 받았습니다.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둔 거잖아. 살아는 있어야 하니까. 정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날 일은 아무도 몰라. 블랙박스도 없어졌고. 걱정할 거 없어. 짧은 침묵.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 재생을 멈췄습니다. 오두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이어폰을 귀에서 빼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는 것도 아니고 서연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공의 어느 한 점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꽤 길었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언제 녹음된 거예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폐가에 처음 데려다 놓고 간 날이요.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다시 들어왔을 때 눌렀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만년필 파일 목록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최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오래된 날짜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갸웃하며 서연을 봤습니다. 이 파일은요? 서연이 목록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썹이 살짝 모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뭔가 녹음해 두신 건지. 두 사람이 잠시 마주 봤습니다. 도윤이 이어폰을 다시 꽂았습니다. 서연 쪽으로 한쪽을 건넸습니다. 서연이 받아 귀에 꽂았습니다. 도윤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잡음만 약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아. 서연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강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 번에 알아챘습니다. 살아있을 때 늘 그랬듯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도윤은 그대로 눈을 감은 채 있었습니다. 녹음 속 목소리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아마 이걸 듣게 될 때쯤이면 아빠는 없겠지. 그래도 꼭 한 번은 말해두고 싶었어. 너희 둘은 서로에게 마지막 가족이야. 그거 잊지 마라. 거기서 녹음이 끊겼습니다. 정적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도윤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천장 쪽으로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목을대가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성이 뭐라고 하셨어요?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강이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도윤이 서연의 표정 변화를 봤습니다. 뭔가를 느꼈는지 도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 성도. 서연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까 각자 속으로 털어냈던 생각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털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방금 이어폰을 타고 두 귀에 동시에 흘러들어왔으니까요. 도윤아, 그리고 서연아. 두 이름을 나란히 부르던 그 목소리가 아직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산이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는 도윤의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낮아 보였습니다. 서연은 무릎 위에 만년필을 올려놓고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만년필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펜이 천천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은 두 사람 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침낭을 무릎에 덮은 채 창밖을 보다가 천장을 보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오두막 안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각자 안으로 사귀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날이 밝고 나서야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서연이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넘길 수가 없으니까.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도윤이 연구소에서 알고 지내는 의학 연구자가 있었습니다. 오래 신뢰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샘플만 보내도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체열은 간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도윤이 연구용 체열 키트를 꺼내 서연의 손가락 끝을 작은 침으로 찔렀습니다. 서연이 눈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붉은 점이 맺히는 것을 그냥 내려다봤습니다. 도윤이 자기 손가락도 같은 방식으로 찔러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두 개의 바이알에 각각 담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것을 보냉 봉투에 넣으며 도윤이 말했습니다. 결과 나오는데 며칠 걸려요. 서연이 알아요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며칠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 놓았습니다. 강태윤이라는 이름, 하진바이오라는 회사, 그리고 각자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5살에 엄마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서연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사고 당일 아버지 어머니를 배웅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 도윤의 손이 노트 위에서 멈췄습니다. 어느 오후 도윤이 오두막 주변 약초 군락지를 돌아보면서 서연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비포장 땅이었지만 도윤이 먼저 돌을 치우고 휠체어가 지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며 앞서 걸었습니다. 서연이 그 뒤를 따라가며 양옆의 식물들을 구경했습니다. 도윤이 멈춰 서서 낮은 곳에 자라는 풀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쑥이에요. 그냥 쑥이 아니라 6월에만 나오는 참쑥이고 이걸 건조시키면 진통 성분이 일반 쑥의 3배가 넘어요. 서연이 허리를 숙여 들여다봤습니다. 그냥 풀처럼 생겼는데. 도윤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라고 했습니다.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도윤도 웃었습니다. 오두막에 온 이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은 순간에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혼자 오두막에 있는 동안 도윤의 연구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첫 장부터 빼곡했습니다. 식물 세밀화가 연필로 그려져 있었고 옆에 채집 날짜와 장소, 성분 분석 메모가 작은 글씨로 촘촘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서연은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십 페이지가 전부 그런 식이었습니다. 서연이 노트를 덮으며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외롭지 않았을까? 사흘째 되던 날 오전 산 아래 마을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이 직접 내려가 봉투를 받아왔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보는 앞에서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두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이 도윤의 손에 들린 봉투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이 책상에 앉아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서연이 휠체어를 책상 쪽으로 가까이 당겼습니다. 결과지가 나왔습니다. 도윤이 읽었습니다. 한 줄, 두 줄. 읽는 동안 도윤의 눈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소리 없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이 받아들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의 혈연 일치. 이복 남매 관계 확인. 서연의 손이 종이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참으려 했습니다.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달아오르더니 이내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줄, 두 줄 그냥 흘렀습니다. 도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굳어 있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서연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어색한 손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래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돼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서연이 결과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난 듯 휠체어 옆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납작하게 눌린 종이약이었습니다. 폐가에서도 오두막으로 옮겨오면서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도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가 어릴 때 접은 거예요. 기억은 없는데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버지 집에 오빠가 있었는데 떠나기 전날 밤에 문 앞에 놓아줬다고. 도윤의 눈이 그 종이약에 고정되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받아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접힌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짐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쪽 주머니를 뒤지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납작하고 낡은 종이약이었습니다. 유럽 서랍 속에서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두 종이약을 나란히 놓자 접힌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같은 손이 접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엔 존댓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 도윤이 종이약에서 눈을 들어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반말로 대답했습니다. 내려가야지.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녹음 파일이 담긴 만년필과 결과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달력 뒷면에 날짜를 적어온 종이들을 꺼내 가지런히 접었습니다. 폐가에 갇혀있던 날들을 하루하루 손으로 새겨온 기록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이 버너에 물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아? 서연이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짧게 끊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은 오빠 있으니까. 도윤이 냄비를 저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 끝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못 본 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도윤이 앞서 걷고 서연이 뒤를 따랐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비포장 흙길을 구르는 소리가 아침 산속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고 새소리가 드문드문 들렸습니다. 며칠 전 안개 속에서 올라오던 길과 같은 길이었지만 내려가는 발걸음은 달랐습니다. 무거웠지만 방향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는 서울 도심에 있었습니다. 도윤이 미리 연락을 넣었고 사무소 측에서는 반신반의하며 시간을 잡아줬습니다. 강서연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응접실에 있던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순이 가까운 남자였습니다. 강태윤 회장과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그가 서연을 내려다보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세상에 해외에서 요양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안경을 벗어 눈가를 눌렀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외에 간 적 없어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도윤이 가방에서 준비해온 것들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만년필, 결과지, 서연이 폐가에서 날마다 날짜를 새겨온 종이들, 그리고 도윤이 직접 정리한 경위서였습니다. 변호사가 하나씩 살폈습니다. 만년필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사무소 안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일은 아무도 몰라. 블랙박스도 없어졌고. 변호사의 손이 책상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수사관들이 고모 부부의 자택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가 굳어버렸습니다. 병찬이 서재에서 나오다가 현관 쪽을 보고 멈췄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병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무릎 위에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연행되는 날 정숙이 건물 밖으로 나오다가 멀찍이 서 있는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그 자리에 휠체어를 세운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너 살렸잖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 자체는 또렷했습니다. 서연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걷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형 제약그룹 회장 사망이 사고가 아닌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내용이 뉴스 첫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하진바이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고 서연이 정당한 상속인으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서연을 보고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예전에 면회를 거절당하고 돌아서던 그 이사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다른 이사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시간, 도윤은 오두막에서 가져온 연구 샘플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임시로 얻은 작은 연구실이었습니다. 오두막보다는 넓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 끝났어. 도윤이 짧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잠시 침묵이 있다가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근데 괜찮아. 도윤이 잘했네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통화가 끝났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필요한 말은 다 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연구실로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도윤이 책상 위에 논문 초안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휠체어를 책상 옆에 세우고 고개를 기울여 제목을 읽었습니다. 척수 손상 환자의 신경재생 가능성, 산악자생 약초 성분을 중심으로. 서연이 한 장씩 넘겨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오빠, 이거 나 때문에 시작한 거야? 도윤이 연필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산에서 찾은 거니까. 산 덕분이지.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산 능선이 보였습니다. 그 산 어딘가에 폐가가 있고
오두막이 있고 만년필 소리를 삼키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도윤의 논문 여백에 조심스럽게 작은 종이약 하나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접혔습니다. 3살 때 접던 것과 다르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도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전에 유럽 서랍 속에서 꺼내온 낡은 종이약 옆에 나란히 세워 놓았습니다. 나란히 놓인 2종이약을 2사람이 함께 내려다봤습니다. 하나는 수십 년 전 3살짜리 손이 접은 것이고 하나는 방금 33세 손이 접은 것이었습니다. 모양은 달랐지만 손은 같았습니다. 도윤이 2종이약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연이 만년필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밥 먹었어? 도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연이 그럼 나가자고 했습니다. 도윤이 점퍼를 집어들었습니다. 2사람이 연구실 문을 나섰습니다. 도윤이 앞서 걷고 서연이 뒤를 따랐습니다. 저녁 햇살이 골목 끝에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한 발 앞에서 걷다가 좁은 턱 앞에서 멈춰 서연의 휠체어를 잡았습니다. 서연이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도윤이 아무 말 없이 턱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2사람이 나란히 저녁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오래 돌아왔지만 이제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인생사연 제작소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제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쓰면서 그 동생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늘 곁에 있어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나를 반성해 봅니다. 형제자매가 있어 즐거웠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며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인생사연 제작 소장이었습니다.